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평생 희생과 자녀들의 배신, 그리고 그 후 펼쳐진 놀라운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받은 사연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많은 분들께 교훈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시대에 갑작스러운 부의 등장으로 인해 가족 간에 벌어질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진정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71세 최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작은 골목, 낡은 담벼락과 오래된 기와지붕이 인상적인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영순 할머니는 40년 가까이 살아오셨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남편과 함께였고, 새 아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첫째 아들 준혁이는 초등학교 3학년, 둘째 진우는 1학년, 그리고 막내딸 혜진이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최영순 할머니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그녀는 가정주부로 새 아이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종종 잔인합니다. 최영순 할머니가 40대 초반이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물점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영순 씨, 정말 미안해요.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을 들으며 영순 씨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남편이 떠난 후 영순 씨에게 남은 것은 새 아이와 조그만 집, 그리고 약간의 보험금뿐이었습니다. 철물점은 결국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고, 그녀는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생계형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야 해.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막내 혜진이는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순 씨는 혜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순 씨는 처음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침에는 인근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순 씨, 오늘도 야근이야? 몸 상하겠어. 괜찮아요. 애들 학비 모아야 해서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집에서는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마, 왜 항상 피곤해 보여요? 엄마는 괜찮아. 우리 준혁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엄마는 힘이 나. 첫째 준혁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엄마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학교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진우는 형과는 달리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했고 그 덕분에 체육 특기자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진우의 축구 연습을 위해 낡은 축구화를 사주기 위해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았습니다. 엄마, 이 축구화 비싼 거잖아. 안 사줘도 돼요. 우리 진우가 좋은 선수 되려면 좋은 장비가 필요하지. 엄마는 괜찮아. 막내 혜진이는 어머니의 희생을 가장 많이 받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영순 씨는 혜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에 데려가 놀아주고 혜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한테 예쁜 옷 사줄 거야. 우리 혜진이 착하기도 하지. 엄마는 혜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영순 씨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새치가 늘어갔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희생은 그녀에게 고통이 아닌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영순 씨는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생애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홀로 아들의 합격 통지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금까지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취업하면 제일 먼저 엄마 모시고 여행 갈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것만 봐도 행복해. 진우도 체육 특기자로 대학에 입학했고 나중에는 스포츠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체육용품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엄마, 내 가게 구경 와봐요. 이제 돈 벌 테니 엄마는 일 그만하셔도 돼요.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너희들 다 컸으니 이제 엄마 용돈 벌어 쓰는 거지. 혜진이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대학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곧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애기 낳으면 많이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우리 혜진이 애기라면 엄마가 얼마든지 돌봐줄게.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자 영순 씨의 생활은 조금 외로워졌습니다. 자녀들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찾아왔고 평소에는 전화통화로 안부를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녀들의 독립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엄마는 늘 똑같지 뭐, 너희들 잘 지내면 엄마는 괜찮아. 영순 씨는 여전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급식소에서 일할 수는 없었지만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매일 오세요? 쉬엄쉬엄 하셔야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사는 재미야. 그렇게 영순 씨의 삶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낡았지만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 아이들이 자라던 모습, 모든 것이 이 집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할머니, 이제 재개발 들어온다는데 어쩌실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살다가 죽을 거야. 이 집에는 내 인생이 다 담겨 있어.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그녀의 집이 위치한 지역도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려듣던 소식이었지만 점차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최할머니네 집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대. 보상금이 30억은 넘을 거래. 정말? 그럼 할머니 부자 되겠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영순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추억이 담긴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식은 금세 그녀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던 첫째 아들 준혁이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된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회사는 어때? 바빠서 못 왔구나. 준혁은 어머니의 집 상태를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낡은 벽지,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세월의 흔적들이 그 강북구의 오래된 동네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최영순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그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영순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복지관 관리자 김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오늘 배달할 도시락이 많다고 해서 일찍 왔어요. 영순 씨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포장하고 배달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그녀에게는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복지관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영순 씨, 못 들었어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최종 확정됐대요. 박 할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개발이요? 정말요? 영순 씨는 그동안 재개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다가 무산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래요. 구청에서 공문이 나왔대. 내년부터 보상 절차 시작한대요. 영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보다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글쎄, 우리 동네 집값으로 보면 최소 20억은 된대. 최영순 씨네 집은 대지가 넓으니까 30억도 넘을 거래. 30억이요? 영순 씨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맞아요. 영순 씨네 집은 위치도 좋고 대지도 넓으니까 보상금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 부자 되겠네. 모두가 부러운 눈빛으로 영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큰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 자신의 평화로운 노후가 방해받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난 그냥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영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30억이면 아파트 한 채 사고도 돈이 남아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복지관을 나오면서 영순 씨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소문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고 구청에서 공문까지 나왔다고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영순 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낡은 집이지만 이곳은 그녀의 인생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모든 추억이 이 집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도 없어지나 봐요. 영순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은 항상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다면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30억이라는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 씨는 놀라서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6시,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궁금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준혁은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스러운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된 그는 언제나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평일 저녁에 갑자기 찾아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준혁아, 웬일이니? 회사는 영순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엄마, 집이 많이 낡았네요. 수리할 데가 많아 보여요. 그래도 엄마는 불편한 거 없어.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준혁은 소파에 앉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 아내와 아이들 이야기 등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 동네 재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영순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들었어. 이번엔 진짜인가 보더라. 네, 이번엔 확실해요. 제 회사 동료 중에 재개발 조합 일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이번 주에 최종 승인이 났대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여기 보상금이 30억 넘게 나온대요.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던데. 하지만 난 그런 큰 돈은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준혁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살짝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엄마,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재개발이 확정되면 모든 주민들이 이주해야 해요.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난 여기서 나가기 싫은데.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제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사시면 어떨까요? 그럼 저희랑 가까이 지낼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난 그런 번화가는 적응하기 힘들어. 조용한 곳이 좋아.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몸 건강히 계세요. 그래, 우리 아들. 조심히 가. 준혁이 떠난 후 영순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 재개발 이야기.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이번에는 둘째 아들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크게 인사했습니다. 진우야, 웬일이니? 가게는? 오늘은 일찍 닫았어요. 엄마 보러 왔죠? 진우는 형과 달리 다소 어수선한 차림새였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영업자로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제가 치킨 사왔어요. 진우는 들고 온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 고마워, 우리 아들. 식탁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진우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건강과 일상을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슬쩍 화제를 재개발로 돌렸습니다. 엄마, 이 동네 재개발 확정됐다면서요? 대박이네요. 영순 씨는 순간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또 재개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가 봐, 복지관에서 다들 그러더라.
엄마 집이 30억 넘게 나온대요. 오늘은 엄마를 위한 특별한 가족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 준혁이 거실 테이블에 앉아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영순 할머니의 낡은 거실에는 세 자녀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막 퇴근한 듯 정장 차림이었고, 진우는 평소보다 깔끔한 차림새였으며, 혜진은 남편 없이 혼자 왔지만 평소보다 격식 있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자녀들이 모두 모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녀들의 행동은 그녀에게 묘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무슨 회의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의 앞날을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순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 앞날?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고 건강한데 무슨 소리니? 준혁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재개발이 확정됐으니 엄마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맞아요, 엄마. 진우가 말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개발은 확실히 진행될 거예요. 이미 조합이 구성되고 보상 기준도 나왔대요. 우리 엄마 집이 얼마나 나온대? 혜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지만 최소 30억은 된대요. 어쩌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30억? 영순 씨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네, 엄마. 엄청난 돈이에요. 혜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엄마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영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30억이라는 금액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 그냥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둘까 싶은데. 준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 은행에 돈만 넣어두면 가치가 떨어져요. 투자를 해야 해요. 투자. 영순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난 그런 거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엄마, 준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재테크 관련 업무를 많이 해봤으니까 엄마 돈을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영순 씨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엄마 돈을 잘 관리해 줄 거예요. 우리는 엄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사기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엄마. 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상대로 재산 노리는 사람들 많다잖아요. 저희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영순 씨는 자녀들의 말에 점점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아이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큰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지?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지? 준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집 명의를 저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재개발 과정을 모두 처리하고 보상금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명의를? 영순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명의를 너희에게 넘겨야 하는데? 엄마, 재개발 과정은 복잡해요. 준혁이 전문가처럼 설명했습니다. 서류 작업도 많고 여러 회의에도 참석해야 하고. 엄마 나이에 그런 일 하기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영순 씨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명의까지 넘기는 건. 엄마, 저희를 못 믿으세요. 진우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엄마 자식이잖아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혜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누구예요? 엄마가 키운 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엄마 등쳐먹을 것 같으세요? 영순 씨는 혜진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입니다. 그녀를 속일 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명의를 너희에게 넘기면 내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니?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엄마 모실게요. 제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사시면 어떨까요? 그럼 저희와 가까이 지내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제 집에 같이 사셔도 돼요. 엄마, 혜진이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걸 좋아할 거예요. 진우도 가세했습니다. 엄마, 어디에 살든 편하게 사시면 돼요. 보상금이면 엄마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해요. 영순 씨는 자녀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 혼자서 그런 큰 돈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자녀들이 도와준다면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영순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왜 갑자기 너희가 나를 이렇게 걱정하는 거니? 지금까지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으면서. 자녀들은 잠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혁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반성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뵙고 잘 모시겠습니다. 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도 사업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이제 그러지 않을게요. 혜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많이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영순 씨는 자녀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녀들을 믿고 싶었고 그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해준다는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알았어. 너희 말대로 할게. 영순 씨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집 명의를 너희에게 넘기고 재개발 일은 너희가 처리하렴. 자녀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준혁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현명한 결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잘 처리할게요. 언제 명예 이전을 하면 될까요? 진우가 조금은 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이 진우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마. 엄마가 마음의 준비가 되셔야지. 아니야, 괜찮아.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겠구나. 언제든 준비해오렴. 그럼 내일 서류 준비해서 올게요. 엄마,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해 봤거든요. 영순 씨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고? 내가 승낙하기도 전에,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아마도 준혁이 미리 준비한 것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가족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명예 이전에 동의한 것에 기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영순 씨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온 영순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걸까요? 아이들을 믿어도 될까요? 물론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영순 씨는 마치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도 서명하시고, 여기는 도장 찍으시고. 준혁의 지시에 따라 최영순 할머니는 기계적으로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준혁은 어머니에게 하나씩 설명하며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엄마, 준혁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결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녀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자식들이었고 그녀를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왜 망설이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많은 서류를 쓰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영순 씨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건 다 절차상 필요한 것들이에요. 재개발은 복잡한 과정이니까요. 저희가 엄마를 잘 모실게요. 영순 씨는 아들의 말에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 서류에도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집, 40년 동안 살아온 보금자리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자녀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다 했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빠르게 서류들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재개발 조합과 협의하고 보상금 관련 절차를 진행할게요. 엄마는 아무 걱정 마시고 평소처럼 지내세요. 그럼 내가 언제쯤 이사를 가야 하는 거니?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재개발 일정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준혁은 서류가 담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순 씨는 현관에서 아들을 배웅하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온 영순 씨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방금 무엇을 한 것일까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의 명의를 자녀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녀를 잘 돌봐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진우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래, 있지. 무슨 일이니?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형이랑 같이 갈게요. 영순 씨는 의아했습니다. 어제 준혁이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는데 또 무슨 이야기가 있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저녁에 보자. 복지관에서의 하루는 평소처럼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영순 씨는 도시락 배달을 도왔고 노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보여요? 복지관 관리자 김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슨 일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영순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집 명의를 넘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감은 그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오후 6시, 영순 씨는 복지관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자녀들이 온다고 했으니 그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순 씨가 문을 열자 준혁과 진우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리 다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영순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녁 먹었니? 내가 김치찌개 끓였어. 괜찮아요, 엄마. 저희는 이미 먹었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두 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순 씨는 그들 앞에 차를 내왔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 했니? 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준혁과 진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재개발 조합에서 보상금 지급 일정이 앞당겨졌대요. 그래? 언제쯤이니?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대요. 그래서 엄마도 이사 준비를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영순 씨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난 아직 어디로 갈지도 결정하지 못했는데.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위한 집을 알아봤는데. 준혁이 진우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엄마. 저희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요양원, 영순 씨는 충격을 받아 되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영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녀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집 근처 아파트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것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모신다고 했잖아. 준혁이 집 근처 아파트에 산다고. 준혁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일도 바쁘고 엄마를 제대로 모실 시간이 없어요. 진우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양원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전문 인력들이 24시간 돌봐드리고 같은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영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머니를 직접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진명이를 이전받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난 요양원에 가기 싫어. 영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준혁의 표정이 더 냉정해졌습니다. 엄마, 이건 결정된 사항이에요.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정말 좋아요. 월요일부터 입소하실 수 있대요. 월요일이라고 영순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네, 엄마. 재개발 일정이 빨라졌잖아요. 이 집은 다음 주 중으로 비워야 해요. 영순 씨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예전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난 너희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더 이야기할 것 없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월요일 아침에 제가 와서 엄마를 모시러 올게요. 영순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자녀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그녀를 버리려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혁과 진우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엄마, 이제 집이 팔렸어요.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첫째 아들 준혁의 차가운 말이 영순 씨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준혁은 영순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명이를 이전받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자녀들은 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는 4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날 버리니? 준혁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영순 씨는 몇 가지 옷가지와 생필품만 가방에 담아 집을 나왔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살아온 집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그녀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이 자라던 모습,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녀는 남편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졌고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익숙한 동네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척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세상을 떠났고 가까운 친구들도 대부분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그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현금은 10만 원 정도뿐이었고 통장은 자녀들이 이미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일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며 영순 씨는 가방에서 담요 하나를 꺼내 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모텔에 가기에는 돈이 부족했고 복지관에 연락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베개에 삼아 벤치에 누웠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홀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침에는 급식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옷은 몇 년씩 입었고 맛있는 음식은 항상 아이들에게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첫째 준혁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둘째 진우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으며 막내 혜진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녀들은 그녀를 버렸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그녀를 속이고 집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평생 희생한 대가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순 씨는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지만 불안과 슬픔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 그녀의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잠시 잠들었다가 차가운 아침 공기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뻣뻣하고 아팠지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원은 아직 한적했고 몇몇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영순 씨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목을 축였습니다. 그녀는 이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도움을 청할까?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공원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순 씨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녀는 목적 없이 걸었고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전 시간, 그녀는 공원 근처 작은 찻집에 들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신문을 보며 잠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영순 씨는 공원과 그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했고 저녁이 되자 다시 같은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대로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밤, 영순 씨는 다시 공원 벤치에 누웠습니다. 첫날보다 더 추웠고 몸은 더욱 아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꺼낸 담요를 더 단단히 몸에 감쌌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더 준비를 했을 텐데. 그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도 그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잠이 들었다가도 추위나 불안감에 깨어났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영순 씨는 몸이 좋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었더니 감기 기운이 있었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나 가방에서 약을 찾았지만 가져오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녀는 슬픈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공원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벤치에 다시 앉은 그녀는 허기짐을 느꼈지만 남은 돈을 아껴야 했기에 참기로 했습니다. 오전 시간, 공원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게이트볼을 치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순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한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공원에서 놀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순 씨는 가방에서 남은 빵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원 음수대로 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영순 씨는 몸을 웅크리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감기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살펴보더니 벤치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공원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어제부터 계속 여기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순 씨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진심 어린 걱정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시다고요? 가족은요? 영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남자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순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알려진 후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자녀들, 그들의 교묘한 설득으로 집 명의를 이전한 일, 그리고 결국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진지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이번 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명백한 법적 문제가 있어요. 김석훈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정돈된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이 전문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최영순 할머니는 변호사 맞은편에 앉아 그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김석훈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 중 한 장을 꺼내 영순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재개발 조합에서 확인한 바로는 할머니께서 서명하신 서류가 단순한 위임장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증서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셨다고 하셨죠?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혁이가 그저 재개발 절차를 대신 처리해준다며 가져온 서류였어요.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자세히 읽지 못했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경우, 특히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오해를 유도했다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영순 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제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할머니를 직접 모시겠다고 약속했다가 진명의를 이전받자마자 태도를 바꿔 할머니를 쫓아낸 점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석훈은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다시 영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저희는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첫째, 자녀분들이 할머니를 속여 명의를 이전받았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 둘째, 재개발 조합의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셋째, 법원의 명예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영순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적 절차가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우선 자녀분들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할머니를 속였다는 증거가 될 만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서명하셨던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김석훈은 영순 씨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그는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중지됩니다. 자녀분들이 찾아오면 꼭 녹음을 해두세요. 영순 씨는 녹음기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중요한 것은 절대 집을 비우지 마세요. 자녀분들이 할머니를 다시 내쫓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는 거주권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강제로 할머니를 내쫓으려 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재개발 조합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담을 마친 후 영순 씨는 김석훈의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함께 싸워줄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영순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첫째 아들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나요? 영순 씨는 조용히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수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건 내 집이야. 40년 동안 살아온 내 보금자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어. 준혁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저희 것이에요. 엄마가 서명하셨잖아요. 영순 씨는 김석훈에게 배운 대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서명했지. 하지만 너희가 나를 속였잖아. 너희가 나를 직접 모신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지명이를 넘기자마자 나를 쫓아냈잖아. 준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곧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요. 엄마를 모실 여건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왜 나를 속였어?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해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고 진우는 사업이 망했어요. 그 돈이 없으면 저희는 파산할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자신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실수로 인정한 것입니다. 영순 씨는 마음속으로 기뻐했지만 표정은 슬픔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속인 거구나. 준혁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서둘러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준혁아, 엄마를 더 이상 속이지 마. 난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너희가 나를 속여서 명의를 이전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대.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요? 그래, 변호사. 이미 재개발 조합에도 연락했어. 보상금 지급이 보류될 거야. 준혁의 표정이 순간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끼리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상처만 입을 뿐이에요. 영순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내 집과 내 재산을 돌려주면 법적 다툼은 없을 거야.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얘기해요. 지금은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준혁이 떠난 후 영순 씨는 녹음기를 끄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자백이 담긴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김석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첫째가 다녀갔어요. 녹음도 잘 됐고 아들이 돈 때문에 저를 속였다고 실수로 인정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할머니. 그 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내일 사무실로 가져와 주시면 제가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영순 씨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녀들과 법적 다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그녀를 배신했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 씨는 김석훈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건네며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할머니. 김석훈이 녹음 내용을 들은 후 말했습니다. 이 녹음은 자녀분들이 할머니를 속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첫째 아들이 돈 때문에 할머니를 속였다고 실수로 인정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김석훈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명예 이전 무효 소송과 함께 보상금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분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순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자녀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그들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반박할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난 너희를 돕고 싶지만 동시에 너희가 책임감을 배우길 바라. 이 돈은 너희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돈을 갚을 때까지 매달 한 번씩 나를 찾아와서 식사를 함께 해야 해. 그리고 매년 내 생일과 명절에는 반드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해. 자녀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엄마. 혜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배신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진우도 목이 메었습니다. 영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여전히 너희 엄마야. 너희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난 그저 너희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길 바라는 거야. 준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엄마의 조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라 저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영순 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5억 원씩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5억 원은 그녀의 노후와 다른 좋은 일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회사 위기를 해결했고, 진우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빠른 성공과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정직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주 어머니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조언을 구했고,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혜진은 화려한 새집 대신 실용적인 아파트를 선택했고,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영순 씨는 자녀들의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배신한 자녀들을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진정한 변화와 노력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점차 치유되어 갔습니다. 돈은 잃어도 가족은 잃으면 안 되는 거였어. 진우가 어느 가족 모임에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 준혁이 동의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했으니.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영순 씨는 자녀들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야.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기쁘단다. 그렇게 최영순 할머니와 자녀들은 재개발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과 배신을 극복하고 더 강한 가족 유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이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영순 씨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자녀들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가르친 강인한 어머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몇 달 후, 영순 씨는 자녀들의 제안대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새집 근처에 살면서 자주 찾아뵙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돈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효도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봐 주세요. 영순 씨는 새집으로 이사하는 날,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포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고 자녀들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당혹감과 경제적 위기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사 첫날, 세 자녀가 함께 영순 씨의 새집을 방문했을 때, 준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정한 자식으로서 엄마를 공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영순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란다. 너희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야. 그렇게 최영순 할머니와 그녀의 자녀들은 재개발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과 배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경제적 위기와 당혹감에 빠졌지만 그 과정에서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에 감사하며 진정한 효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을 재건할 수 있었으며 혜진은 적절한 규모의 새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바로 가족의 사랑과 신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달 어머니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영순 씨는 자녀들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던 가족 식사 자리에서 준혁이 의미심장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재개발 보상금으로 새 집을 마련하시면 저희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순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 집. 난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는데.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같은 단지나 근처에 살면서 자주 찾아뵐게요. 진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는 엄마를 정말 잘 모실 거예요. 예전처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와 함께하고 싶어서요. 영순 씨는 자녀들의 제안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진심으로 변화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탐욕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영순 씨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최영순 할머니와 그녀의 자녀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배신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제는 진정한 효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순 씨는 자녀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아픈 과정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녀와 자녀들은 모두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행복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영순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보고 계시다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과 배신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그녀와 자녀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 모두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은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처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고,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은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준혁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임원 자리를 잃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행복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위와 돈에 집착했지만 이제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주말이면 어머니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진우는 사샵사인 유튜브 사연 대본 7부, 자녀들의 당혹감. 6부에서 우리는 최영순 할머니가 법적 대응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에 최영순 할머니가 변호사 김석훈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그녀의 세 자녀가 그들의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재판부 입정합니다. 재판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판사는 자리에 앉은 후 서류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어 양측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최영순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 이전 무효 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먼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최영순 할머니는 40년 동안 살아온 집의 명의를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자녀들은 할머니를 직접 모시겠다고 약속하며 명의 이전을 유도했으나 명의를 이전받자마자 태도를 바꿔 할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김석훈은 잠시 멈추고 준비한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증명할 여러 증거들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자녀들이 할머니를 속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둘째, 할머니가 서명한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술서가 있습니다. 셋째, 이웃들의 증언을 통해 자녀들이 재개발 소식이 알려진 후에야 갑자기 할머니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훈은 차분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영순 씨를 가리키며 말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노모를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한 불효자식들의 이야기입니다. 재판부께서는 할머니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 측 변호사에게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녀들의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노련한 변호사로 침착한 태도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기망 행위가 아닌 가족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피고인들은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하여 재개발 과정을 대신 처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명예 이전은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었고 어머니께서도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논리를 펼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도 이 사건에서 자녀들의 입장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어머니를 쫓아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은 단지 어머니께 더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판사는 양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증거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녹음 파일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준혁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데려가는 차 안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엄마, 그건... 처음에는 보상금이 보류된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모두 그 돈을 계산에 넣고 경제적 결정을 내렸거든요. 하지만 이 일로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속이고 배신한 것. 그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자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특히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들고 자녀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피고인들이 원고를 속였다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피고인 박준혁 씨, 법정에서 이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스쳤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찾아갔고 어머니가 명의를 이전해 주시면 저희가 잘 모시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이전받자마자 태도를 바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법정에는 놀라움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피고가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의 변호사는 당황한 듯 그를 말리려 했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희는 돈 때문에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진우와 혜진도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희도 다 잘못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이제는 정말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판사는 자녀들의 고백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영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원고 최영순 씨, 자녀분들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희미한 희망의 빛까지. 재판장님, 저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 제 자식들이 돈 때문에 저를 속이고 배신했을 때 그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영순 씨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녀는 강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자녀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느낍니다. 저는 단지 제 권리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판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양측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정은 가족의 깨진 관계를 치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가족의 의미와 신뢰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피고인들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한 만큼 이 자리에서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동이 명백한 기망행위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명예 이전은 법적으로 무효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가족 간의 화해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김석훈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각자의 의뢰인들과 상의한 후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자 합니다. 김석훈이 말했습니다. 첫째, 진명인은 원고 최영순 씨에게 즉시 반환됩니다. 둘째, 재개발 보상금 수령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셋째, 피고인들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앞으로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합니다. 판사는 합의안을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합의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모두 동의하십니까? 영순 씨와 자녀들 모두 동의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합의로 종결됩니다. 피고인들은 합의 내용을 즉시 이행하고 법원은 이행 여부를 감독할 것입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피고인들, 여러분은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신뢰와 사랑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배신한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이 종료되고 대표이사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드립니다. 준혁의 사무실에는 회사 인사팀장과 법무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님의 도덕성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대표이사님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오늘자로 모든 업무와 권한을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팀장이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해임 통지서와 함께 퇴직금 정산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준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렸는데. 인사팀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님의 행동은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인 정직과 신뢰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까지 속이고 배신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사회의 판단입니다. 준혁은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짐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팀장이 덧붙였습니다. 두 팀장이 사무실을 나간 후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20년 넘게 몸담아온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준혁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는 야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성공하고 출세할수록 그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는 자신의 사진이 걸린 상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준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해임된 일, 그리고 그 이유까지. 아내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준혁이 어머니를 속인 일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평생 당신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회사 위기에 눈이 멀어서.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있고 집 대출금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 준혁은 절망감에 빠져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이력서에는 이제 도덕적 문제로 해임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동생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진우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형, 나도 큰일이야. 진우의 목소리는 침통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다 회수해갔어. 우리가 법정에 선 일이 알려지면서 나를 더 이상 믿지 않는데. 뭐라고?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파산이야. 형, 모든 게 끝났어.
준혁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와 진우는 둘 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저지른 행동이 결국 그들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것입니다. 며칠 후, 세 남매는 혜진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큰일이야, 혜진이 말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우리 일을 알게 되면서 남편까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 게다가 새집 계약금도 날리게 생겼고.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 돈 때문에 엄마를 속이고 배신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될 줄이야.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형,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돼.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엄마를 배신했어. 정말 부끄러워. 새남매는 그동안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제라도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순 씨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순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녀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앉자 준혁이 대표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엄마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혜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과 희생에 이렇게 배신으로 보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영순 씨는 자녀들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경제적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다시 접근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니? 영순 씨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모두 큰 위기에 처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해고됐고 진우는 사업이 망했어요. 혜진이네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내 재산을 노리고 온 거니 영순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처음에는 경제적 위기 때문에 엄마를 찾아온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엄마의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자식으로 돌아오고 싶을 뿐이에요. 영순 씨는 자녀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표정에서 진정한 반성과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낳고 키울 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단다. 영순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엄마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한단다. 자녀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순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들었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엄마, 진우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게요. 이미 엄마에게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하지만 영순 씨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어머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변호사 김석훈은 영순 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상금은 총 31억 5천만 원, 그녀가 평생 상상해보지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돈이 제 것인가요? 영순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김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모두 어머님의 돈입니다. 이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순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김석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선 어머님의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재무 설계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조금 도움을 주고 싶어요. 김석훈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녀분들에게요? 하지만 그들이 어머님을 속이고 배신했잖아요. 영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들도 이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도 내 자식들인걸요. 김석훈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영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의 너그러움에 정말 감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자녀분들에게 그냥 돈을 주시는 것보다 대출 형식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자는 없어도 되지만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대출 조건으로 어머님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요구하시는 건 어떨까요? 영순 씨는 김석훈의 제안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순 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5억 원씩을 대출해 주었고 나머지 15억 원은 자신의 노후와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영순 씨는 변호사가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새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편의시설과 병원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단지 내에 노인복지시설과 산책로가 있어 노후 생활에 적합합니다. 중개사의 설명을 들으며 영순 씨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하며 새로운 이웃들과 교류하는 모습.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매우 다른 삶이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영순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네, 좋네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영순 씨는 넓고 깨끗한 공간에서 조금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낡은 집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서 살게 됐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거실 장식장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첫 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영순 씨는 새 아파트의 각종 시설 사용법을 배우고
근처 마트와 병원 위치를 익혔습니다. 그녀는 이웃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 온 최영순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 김영자라고 해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 살고 있어요. 새로운 이웃 김영자는 영순 씨와 비슷한 또래였고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내 노인회 활동에 영순 씨를 초대했습니다. 우리 단지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모임이 있어요. 함께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간답니다. 같이 참여해보세요. 영순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러 이웃들을 만났고 점차 단지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면서 영순 씨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는 특히 수채화 그리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지만 강사의 지도 아래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영순 씨,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강사가 그녀의 그림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색감이 아주 좋아요. 영순 씨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내심 기뻤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만의 취미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어느 날 김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순 씨는 새로운 삶에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단지 주변을 산책하고 주 2회 수채화 수업에 참여했으며 한 달에 한 번은 노인회 여행에 함께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고 눈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또한 그녀는 약속대로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매달 한 번씩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그녀의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고 그녀의 생일과 명절에는 모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느 식사 자리에서 혜진이 말했습니다. 영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을 즐기게 됐구나.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엄마, 진우가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영순 씨는 자녀들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녀들이 진정으로 변화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탐욕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이런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모두 깨달았으니까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영순 씨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어.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어. 자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언제부터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야. 내가 수채화를 배우면서 재미를 느꼈는데 우연히 센터에서 그림 선생님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지.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용기를 내봤어. 준혁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새로운 취미도 찾고 봉사활동까지 하시다니. 그래, 나도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해.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영순 씨의 말에 자녀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몇 개월 후
영순 씨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인회에서 기획한 실버 모델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거절했지만 김영자와 다른 이웃들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최영순 씨, 정말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우시네요. 사진작가가 촬영 중에 칭찬했습니다. 영순 씨